미국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앞으로가 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6월 중순 이후 현재까지의 주가 움직임처럼 고점을 넘은 이후에 뚜렷한 상승을 보이지 못한다라고 하면 2분기 실적은 그냥 기대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주가가 빠른 각도로서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새로운 상승이 시작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미국 시장이 새로운 상승을 시작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또 다른 모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국내외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간밤 지난 금요일 날 네. 미국 시장이 상당히 강세였습니다. 금요일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올라왔고요. 그에 따라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을 했고, 유럽 시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지난주 월요일 날 좀 빠졌다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을 해서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오고 이렇게 됐거든요. 결국 글로벌 시장 전체가 상당히 좀 호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호황이 된 배경, 즉 호조세로 주가가 올라간 배경 어디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돈이 많아서 그런데. 예. 그러니 지지난주 금요일하고 그리고 월요일 유럽하고 미국이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그 여파가 우리한테는 월요일, 화요일까지 이어졌었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수, 목, 금 지난주 그냥 반등을 해서 그 이틀에 걸친 하락폭을 갖다가 다 상쇄해 버렸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델타 변이 탓을 했지만 뻘쭘해졌죠. 그렇죠. 그거는 애초에. 그건 애초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미국채 수익률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져서 그것도 갖다 붙인 설명이었습니다. 결국 미국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이렇게 거기도 수급이 파악이 되니까 득달같이 달려들더란 얘기죠, 개인들이. 주가 좀 떨어지니까 그냥 달라들어가지고 주식을 사더라. 우리는 5, 20, 60, 120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쪽은 50, 100, 200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평균선을 끊어놓지 않습니까? 51선에만 닿으면은 그냥 매수세가 들어오더란 얘기죠. 지난 주말 어쨌거나 하루에 우리가 조금 개인들이 좀 산다 싶으면 1조인데 진짜 불붙은 날이 2조인데 거기 비하면 더 큰 시장이라서 더 사도 될 것 같은데 한 2조 사는 우리 돈으로 한 2조 정도 남짓. 그렇게 사면은 많이 샀다 이러는데 그런 상황이더란 얘기죠. 지금 다우지수 보시면은 이제 선이 2개 나왔습니다. 이번 주가 실적도 오늘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내일 애플 해서 그야말로 중요한 기업들이 막 나오고 GDP도 나오고 특히 목요일 새벽에는 FMC도 있습니다만 이 주간을 갖다가 어떻게 소화해서 현재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건 이제 저항선이 되어버렸습니다. 깨고 내려왔으니까 지금은 저항선이고 이전이 실선이 이제 지지선이 되겠는데 이 안에서 그러면은 35,000 다우는 35,000에서 사상 최고치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했는 상황에서 이번 주간에 그러면은 이제 위쪽으로 저항선 쪽으로 가느냐 다시 지지선 또 테스트하느냐인데 나스닥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제 100포인트 남았습니다. 지금 얼추 짚어지는 게 14,930인데 기술적으로 기어이 봐야 할 레벨. 지금 이게 14,830이니까 한 100포인트 정도고 100포인트라면 하루 걸음입니다. 나스닥은. 하루 거리도 잘 안 된다고 봐야죠. 반나절만 해도 갈 수 있는 그건데 채우고 나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이거는 주간 차트죠. 그런 상황 하에서 지금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죄다 지금 다이버전스입니다. 고점은 올라가는 와중에 거래량이고 MACD고 다 이렇게 낮아지고 있어서 찍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가 궁금하고 그리고 이 동네도 가는 놈만 간다는 얘기죠. 지금 보시면은 7월 들어서 시가총액 증가에 55%를 갖다가 기여한 종목이 4개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딱 누가 들어도 뭔지 그러고 이거 산다 했을 때 아무 이상할 게 없고 현재까지는 또 ETF 사면은 당연히 ETF에 돈이 들어오면 이거는 담을 수밖에 없는 종목들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 하에서 조금 이제 그런 국면 하에 개인들은 계속해서 지금까지는 작년 팬데믹 이후로
매수 불패를 갖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심지어 이게 우리가 10% 정도 이제 고점 대비 10% 정도 밀리면 이제 조정 국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0%는 그냥 5%도 허락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요즘 이제 그렇게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워닝들이 나오죠. 이거는 일주일 전의 기사입니다. 예. 7월 19일인데 7월 19일 포브스지에서 이거는 러셀 2000인데요. 저기 중소형주. 중소형주. 예. 예, 이렇게 보니까 지금 약간 요렇게 걱정이 되는 지금 앞에서 나스닥이나 S&P 500하고는 아주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 그림이 다르죠. 예, 지금 이 기사 자체가 다우 운송지수. 야, 이 다우 운송지수 센터장님 이거 얼마 만에 들으십니까 이거? 한 15년 내지 20년 만에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바뀌니까 한때는 이 지수 선행한다고 다우 운송지수 꺾이느냐 이게 뭐 그렇죠. 돌아서느냐 예, 가지고 예. 시장을 갖다가 판단하고 했던 시절이 그야말로 한 10년도 더 된 것 네. 같습니다. 전부 기술주 성장주, 음. 뭐 언택, 뭐 컨택 이런 얘기하면서 몇 년을 보내고 나니까 다우 운송지수, 러셀 2000 그리고 세마이컨덕터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쪽이 조금 그림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예. 다우 운송지수도 지금 뭐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일단 뭐 선을 물고 내려왔다 하는 게 이제 일주일 전 얘기였는데 러셀 2000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이 상황인 거죠. 오면은 그냥 사버리는 겁니다. 예, 예. 그 느낌이 오죠. 그렇다면 여기 샀던 사람들이 그럼 어디까지 끌고 가겠나요? 저 같으면 여기 가면 또 털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까지는 현재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흐름은 생각인 예, 거죠. 현재까지 흐름은 그런 상황이라서 자 여기서 이제 그럼 월간을 한번 보시죠. 이때가 닷컴 버블 붕괴 시절이고 이때가 금융위기 때고 그러고 나서 참 좋은 세월 보내다가 2018년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전 세계 경기가 피크아웃 하던 시점이 2018년 초라고 보는데 예. 그때 이후 이렇게 하다가 결국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팬데믹 맞고 그 다음은 이 장입니다. 이 장인데 요 지금 월간 차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지금 아래 위 막 꼬리가 달리면서 횡보하는 모습이라면은 여기가 지금 이제 아닌 게 아니라 승부처란 얘기죠. 슬슬 이제 뭐 진짜 실적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긴가민가 하고 있는 이 코로나 시국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리고 22는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했는데 연준도 그러면 22처럼 또 시장에 선물을 줄라는지 예. 아니면은 지난 6월 FMC 의사록에서 뭔가 좀 고민이 깊어지는 듯한 그런 어떤 뉘앙스가 이번 7월 FMC에서 약간의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이 부분입니다. 굉장히 무거워 보이는데 여기서 더 치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걸 갖다가 의외로 이번 주가 지표, 실적 그리고 이벤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에서 그래프를 보여주셨는데 네. 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이런 그 4개 회사가 네. 시가총액 증가한 거에 55% 늘어났다 이렇게 한 달 말씀하시지 동안 않았습니까? 7월 들어. 한 달 동안. 예.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ETF로 들어오기 때문이지 아니면 이제 주가가 굉장히 높아서 다른 것보다도 그래도 이 종목들은 믿을만 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일단 주가는 여기에서 더 올라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종목은 내가 잘 모르겠으니 그냥 믿을 만한 종목에다가 넣자. 이런 심리로 가는 건지 어떤 쪽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저는 뭐 후자인 것 같습니다. 후자. 예, 그냥 지금 주식 사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주가 자체는 높아졌으니 네. 여기에서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다 겁이 나는데 네. 그래도 뭐 아마존이니 뭐 구글이니 마이크로소프트니 잘 아는 기업이고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집어넣어 놓고 있으면 된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주가 많이 올라갔을 때 삼성전자 그대로 사놓으면 되지 않아? 이런 심리 이거하고 비슷하다. 좀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2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주가가 상승, 특히 유럽 시장이 상승했던 거에 상당히 큰 부분을 22가 제공해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2 역할도 컸습니다. 예, 그 뭐 금리도 계속 동결하고 네. 그다음에 채권은 계속해서 사고 앞으로 특별하게 정책 변화는 없을 거다라고 얘기해서 사람들한테 상당히 좀 안도감을 주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22의 역할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을 한번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그대로죠. 소위 말하는 기준금리 0%,
ECB에다가 맡기는 예치금리 마이너스 0.5. 그래서 유로존도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고 있고 실제 뭐 독일 국채를 비롯해서 프랑스나 뭐 다 국채들이 마이너스고.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 국채 수익률이 최근에 막 떨어지는 주요한 배경 중에 하나 아닐까요? 그렇죠. 예, 예. 1.7%, 1.6%를 갔으면은 아니 독일, 이태리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한 그 미국 국채가 그 정도를 주면 예.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정부 부채 한도가 묶여가지고 지금 국채 발행도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 예.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뭐 금리 오를 거야라고 배팅했던 세력들이 화들짝 쇼카발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등등이 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국채 금리가 그럴만했다. 거기다가 이제 조금 뭐 이코노미스트들이나 학자들 가운데는 좀 더 펀더멘털적으로 한번 따져볼까? 뭐 경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습니다.만 자 어쨌거나 문제는 이겁니다. 저 읽다가 숨이 넘어갈 뻔했는데요. 지금 이거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이게 두 문장입니다. 한 문장이 지금 여기서 끝납니다. 한 문장이 여기서 끝나는데 중간에 뭐 쉼표도 없고 콤마도 예. 없고 다 읽다가 숨이 넘어갈 지경인데 이 얘기입니다. 뭐 읽다 보면은 조금 뭘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나 싶은데 어쨌거나 ECB 정책위원회는 인플레이션이 전망 기간의 끝이 되기 훨씬 전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전망은 3년이랍니다. 그 3년의 끝이 되기 훨씬 전에 인플레가 2%에 도달하고 남은 기간에 꾸준하게 2%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될 때까지는 예. 그리고 그 기저 인플레이션이 실현된 진전이 중기적으로 52%가 아니고 2%에서 안정되는 뭐 그런 식으로 부합하게 충분히 인플레이션이 진행됐다는 판단이 설 때까지 전부 예상되고 자기들이 판단하기에 그렇다는 거죠. 자의적이죠. 그때까지 핵심은 어쨌거나 늘 해왔던 이 말, 22금리가 현재 수준 또는 그보다 낮게 유지된다. 예. 그러니까 결국 3년 내에 2%의 그 물가 상승률이 계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현재의 이 스탠스를 계속 유지한다. 거기다가 이번에 한 문장 더 추가한 게 이겁니다. 우리도 연준 따라 할래 이 얘기인데요. 예. 이거는 transitory period in which inflation is moderately above target. 완만하게 2%를 좀 넘는다면 이거 일시적으로 용인하겠다. 연준의 평균 인플레이션 타겟하고 같이 2% 넘었다고 금리 당장 안 올린다. 예. 그런 얘기였죠. 이 소리 저 소리 다 했는데 결국 라가르드 총재는 한마디로 요약한 이겁니다. 엔간해서는 우리 금리 안 올립니다. 예, 예. 그러니 뭐 저기는 제가 봐서는 여기는 핸들도 없습니다. 차가 방향을 틀 수가 없어요. 예, 그렇죠. 예. 후진 기어도 없어요. 그냥 앞으로 그냥 왔던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예. 이 친구들 감당될까요? 지금까지 해왔던 그걸 갖다가 정상으로 되돌린다고 했을 때 이태리나 그리스나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 견뎌내겠습니까? 그렇죠. 견디기 어렵다라고 봐야죠. 견디기 어렵다 봐야죠.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 유로존 금리가 오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독일 분트 마이너스 0.419, 이태리가 0.6293 이러고 있습니다. 이태리는 더 좋아하네요. 20이 나오니까 예. 그런 상황이고 유로스톡스는 데일리로 보시면은 저항선 확 뚫고 그냥 4일 연속 갔습니다. 예. 목요일 날 나왔고 목요일 날 20이 나오고 그 다음 날 팔로스루가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죠. 거기다가 유로가 재밌습니다. 자, 유로가 큰 그림으로 보면은 약세거든요. 예. 큰 그림으로 보면 약세인데 이게 하다못해 1.15대 중반까지도 더 투빅 정도 더 밀릴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인데 예. 이 데일리를 보면은 또 약간 얘기가 다릅니다. 마치 이렇게 상승세 기형의 거꾸로 하락세 기형처럼 예. 이제 뭔가 멈춰가는 이렇게 형태. 수렴되는 형태. 예. 그렇다면 여기서 ECB의 스탠스는 이론적으로는 유로 약세해야 됩니다. 예. 유로 약세해야 되는데 ECB 그거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쯤 와서 반응을 안 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유로가 더 약해지느냐, 즉 달러가 강해지느냐, 아니면 유로가 강세로 돌면서 달러가 약해지느냐는 연준의 교통정리에 달려 있거나 예. 연준이 제대로 교통정리도 못하고 얼버무리는 와중에 시장이 알아서 결정하거나 예. 여기서 달러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달러가 약세로 돌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걸 갖다가 지금 어쨌거나 우리 목요일, 금요일 이번 주 후반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내 시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시장도 좋고 네. 유럽 시장도 좋고 이런 상태인데 이게 아시아권 시장으로 넘어오면 별로 안 좋고 네.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주가 보는 것처럼 별로 그렇게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마 금요일 날 저녁,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아침에 미국 시장을 확인했던 사람들은 아, 오늘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의외로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다지 힘이 실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국내 시장이 이렇게 미국 시장이나 여기에 비해서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게 왜 지금 이렇게 이런 상태라고 지금 보십니까? 그러니 이게 어떻게 경기가 좋아지든 실적이 좋아지든 뭐 어쨌거나 앞으로는 좋아질 거야라고 판단하는 세력이 지금으로서는 수급 상황 봐서는 개인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판단한다면 외국인과 기관도 사줘야 되는 거죠. 예, 지난 한 주만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 이렇습니다. 기관은 주구장창 팝니다. 예, 지난 일주일 동안인데 사모펀드도 팔고 연기금도 팔고 기타 법인도 팔고 음, 개인들 수요일까지 사다가 조금 차익 실현하는 모습. 그 다음에 목금 외국인들이 좀 땡겼죠. 땡겼는데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외국인들이 선물 막 팔다가 예, 목요일 날 이 팔았던 지수 선물을 갖다가 환매 대거 들어오면서 이게 또 기관 프로그램 매수도 끄집어내고 이러면서 또 이제 끌어올렸고 그런 상황인데 요 부분에 요 차트가 조금 이상한 겁니다. 예, 저 같은 차티스트 입장에서는 일간에서 자꾸 이거 4월 중순에 비트코인에서 나왔던 이 패턴이 보이고요. 거래량, MACD, RSI, 데일리로 다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나옵니다. 여기다가 좀 큰 그림을 보면은 요거는 최근 한 2주 남짓인데 예, 큰 그림으로 보면은 2월 금년 초부터 이 선이 삐뚤어졌네요. 검은색은 이 고점끼리 연결하고 빨간색은 저점끼리 연결하면은 위클리에서는 훨씬 더 긴 기간 동안에도 또 이게 상승 쐐기형이 나와서 수렴하는 형태로. 수렴하는 형태로 나와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버텨왔는데 여기가 그러니 센터장님 모두에 말씀하셨던 여기서 저항 구간을 뚫고 확 치솟아 가야 새로운 그렇죠. 국면이 예, 거죠. 새로운 국면이 열리는 거고.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막히면은 지금까지의 흐름에서 아직까지 큰 차이는 없고 예. 오히려 여기서 지금 지지선으로 그어진 선들이 혹시 깨지는 상황이 온다면은 조금 매수 불패에 지금 계속 이렇게 경험이 쌓이고 있는 개인들이 좀 당혹스러워질 수 있는 예. 뭐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앞으로의 전략은 제가 봤을 때 다른 것보다도 하방에 대한 위험도 좀 생각을 하면서 전략을 짜야 되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양이 갑자기 바뀐다라고 하면 그 시점에서는 상당한 충격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예.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